그래, 힘들었구나. 제목.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봄이었다. 사방에서 생명이 움트니 괜스레 마음이 들뜨고 미소가 저절로 번졌다. 언 땅과 바싹 마른 가지를 뚫고 여린 싹과 잎들이 돋아나니 신기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성표는 아직 겨울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생인 성표는 뽀얀 피부에 앳되고 귀여운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언제나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어깨선부터 시작해 온몸이 경직된 상태로 나무 인형처럼 걸어 다녔다. 어느 날 나는 교정에서 성표를 보고 반갑게 안녕하고 인사를 했다. 그러자 성표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죄송해요 했다. 그것도 여러 번. 뭐가 죄송하냐고 묻자 그 말에는 대답도 않고 또 죄송하다고 했다. 내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시금 뭐가 죄송하냐고 묻자 성표는 자신이 먼저 인사하지 않은 것이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죄송해요. 선생님이 저 때문에 화가 나신 것 같아 죄송해요. 나는 순간 짜증이 났지만 한편으로 뭔가 심각함을 느끼고 나중에 상담실에 놀러 오라고 당부했다. 성표는 그러겠노라고 나지막하게 대답하더니 다시 고개를 숙인 채 차렷 자세로 걸어갔다. 그 뒷모습에서 깊은 우울이 느껴졌다. 저 모습으로 살아야 했던 17 청춘에 지나온 날들이 안쓰러웠다. 성표는 상담실에 오지 않았다. 대신 학교 곳곳에서 만날 때마다 상담실에 못 가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봄이 깊어지면서 햇살이 따스해지기 시작한 어느 날 나는 성표와 운동장 구석에 놓인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내가 처음 혼자 의자에 앉아있는 성표 옆에 앉았을 때 성표는 갑자기 뿔떡 일어나서 가버렸다. 그렇게 서너 번을 반복한 뒤 마침내 성표가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을 때 나는 입에 손을 대고 조용하라고 했다. 그리고 가만히 햇살을 즐겼다. 그러기를 몇 차례. 그날도 그렇게 앉아있다가 나는 문득 던지듯이 야, 죄송한 인간, 넌 누구에게 가장 죄송하니? 라고 장난스럽게 말을 걸었다. 성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에게 죄송해요. 엄마에게 진짜로 죄송해요. 엄마에게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는 엄마에게 죄송한 사연을 내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길게 풀어내기 시작했다. 아마 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도 성표는 계속 혼자서 떠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는 내내 성표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땅만 쳐다봤기 때문이다. 성표의 어머니는 성표에 대한 관심이 지나친 분이었다. 어머니는 성표가 소심하고 내성적이라 걱정이 된다며 이리저리 상당 기간을 많이 돌아다녔다. 이른바 상담 쇼핑이 시작된 것이다.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는 물론 정신과 진료도 받아보고 상담사를 여러 명 바꿔가면서 상담도 받아보았다. 심리검사도 수없이 했다. 그때마다 어머니가 조금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게 최선일 것이라는 성표 어머니가 만족할 수 없는 답만 듣게 되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네가 아픈 게 나 때문이란다. 미안하다 성표야. 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때마다 성표는 자기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엄마에게 미안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고 이제 성표는 모든 사람에게 미안했다.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도 자기 때문에 화가 나는 사람들에게도 미안했다. 나는 성표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면 마음이 편하냐고 물었다. 성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가 다시 그러면 네가 죄송하다고 말할 때 엄마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니? 하고 물었고 성표는 역시 고개를 가로저었다. 거참 이상하네. 너도 편하지 않고 엄마도 편하지 않은데 왜 자꾸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걸까? 성표야, 어린 너를 상당 기간을 끌고 다니면서 힘들게 한 엄마에게 네가 좋은 감정만 갖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구나. 또 네가 원해서 상당 기간에 간 것도 아닌데 매번 엄마를 아프게 하는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힘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어쩌면 엄마가 미워서 복수하고 싶진 않았을까?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널 사랑하기 때문이란 걸 잘 아니까. 엄마에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았고, 그렇다 보니 너는 그런 너 자신이 미웠고, 그래서 자꾸 엄마에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게 된 건 아닐까? 성표의 눈 언저리가 붉게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깍지를 끼고 있는 성표의 손을 감싸 잡고 성표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 네가 죄송해요 라고 말하고 나면 너의 마음이 편하니? 성표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나는 한층 더 나지막한 목소리로 울었다. 또 한 번 물어볼게. 죄송해요 라고 말하면 너의 마음이 편하니? 성표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난 성표의 눈을 보면서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성표야, 적어도 지금은 성표가 죄송하다고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 난 지금 기분이 더럽거든요? 너무 힘들고 화가 나요. 그런 내 맘 알아요?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난 이제 지쳤다고요. 아, 왜 그래요? 아,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요. 그냥 좀 놔두세요.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요. 라고 말해야지. 엄마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이야. 그게 힘들면 그냥 말없이 가만히 있어도 돼. 네가 그렇게 해도 엄마도 세상도 모두 너의 곁에 그냥 있거든. 성표는 소리를 죽여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마치고 성표가 자리에서 일어설 때였다. 성표의 얼굴에 웃는 표정이 스쳤다.
그것은 선물이었다. 마른 나무 인형 같은 성표의 얼굴에 피어난 웃음꽃은 나에게 또 하나의 봄이었다. 소극적 공격성은 주로 약자들이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힘이 약하거나 서열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특히 윤리와 도덕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어른들에게 화를 내면 안 될 뿐더러 화를 내는 감정을 갖는 것조차 옳지 못하다고 가르치는 환경에서는 아이들이 대개 이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억압되고 경직된 사회일수록 이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된다. 사실 화도 감정이기 때문에 쌓아두지 말고 표현해야 한다. 왜냐하면 감정은 어떤 모양으로든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인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화를 낼 수 있도록 공동체의 구성원들끼리 지혜를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쉽게도 우리 교육은 지금까지 화를 잘 내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너가 나를 화나게 했으면 내가 너에게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노력해도 안 되면 성표처럼 왜곡된 감정 표현을 하게 된다. 성표는 어머니한테 화가 났지만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죄송해요로 자기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진짜 세상에게 죄송해야 하는 존재라고 굳게 믿게 되었고, 그래서 점점 경직되고 우울한 모습을 갖게 된 것이다.